안녕하세요. 이재영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15일이죠. 15회 동안 예비순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비순환은 우리 전체 이 커리큘럼상 기본서 중심의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예비순환 목적은 요 기본서를 나중에 혼자서 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비라는 단어는 사실 형법에도 등장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원래 그 범죄를 시작하기 전을 우리가 예비라고 하는데, 우리 공부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동차반 때 공부는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동차 때 한번 보고 지금 한 2회독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만, 다시 좀 출발하는 그런 느낌으로 예비순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자, 예비순환 있고, 그 다음에 1순환 있죠. 1순환. 그리고 2순환. 3순환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예비순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기본서 중심으로 합니다. 기본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독학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혼자서 읽을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는 게 이게 예비순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순환 과정을 이렇게 좀 빡세게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거 나중에 저는 이렇게 진도를 쭉 나간다 하더라도 혼자서 계속 이제 기본서를 반복해서 회독수를 늘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본서 중심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1순환 때는 이제 케이스를 많이 풉니다. 케이스를 많이 풀고 기본서를 좀 요약해서 좀 압축해서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2순환 때는 최신 판례 중심으로 갑니다. 판례를 좀 약간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판결 이유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는 기본서를 볼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암기장이 있거든요. 제 암기장이 요 기본서를 요약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압축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뭐 기본서 보는 것을 좀 회독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요 암기장하고 판례를 중심으로 갑니다. 3순환 때 되게 되면은, 이거 사실은 이때 시점에서는요, 새로운 걸 보면 안 되거든요. 새로운 것은 보면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걸 계속 반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비순환부터요, 일단 우리는 계속 그 모의고사를 시험을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은 나중에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정하기 나름인데요. 한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이렇게, 보통은 그랬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9시에 보통 강의를 합니다만, 한 8시 40분부터 해가지고, 한 9시까지 해서 좀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예비순환 때는 문제를 알려드립니다. 문제 알려드리니까 그 알려드린 그대로 책을 보고 요약을 해서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일단 이때는 제가 왜 가르쳐 드리냐 하면은, 처음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쓰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쓰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쓰게 만드는 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어쨌든 뭐 소설을 쓰든 뭐 목차를 안 쓰고 그냥 내용만 줄줄 쓰든 쓰게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핵심 쟁점을 알려드리고 핵심 쟁점을 써보는 연습을 제가 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보고 하셔도 되고, 뭐 자기가 어떻게 책을 듣고 어떻게 써보시면 되고, 자기가 여기 맞춰가지고 자기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계속 드릴 겁니다. 문제 계속 드리고, 실제로 이제 강의는 한 9시 5분이나 이때에 대해서 시작을 할게요. 시작을 하면은 조금 뭐 많이 쓰고 싶은 분 같은 경우 좀 일찍 와가지고, 아니면 한 25분 정도 쓰면은 웬만한 우리 그 실전에서 한 50%, 그러니까 세미 모의고사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다 알려주고 일단 쓰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때쯤 오면은 이제 제대로 틀을 잡아서 써야 되는 거죠. 제가 그 답안 작성 요령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쓰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때는 완전히 실전 모의고사 형태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시험 우리 친 내용을 보면은요, 원래 2024년도 기출문제를 보면은 경미입찰 방해죄 이런 게 출제가 됐잖아요. 경미입찰 방해죄 2차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뤘던 것들이에요. 최신 판례. 여기 나눴던 거고, 소송사기 문제도 기본 쟁점은 이제 물론 기본서로 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여기서 다 다뤘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점이 지금 11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달 판례, 내년 1월 달 판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강의를 지금 진행하지만 앞으로도 더 나오는 판례가 있단 말이죠. 올 연말에 나오는 판례들. 이런 거는 기본 강의로 다 커버를 못하니까 그때 가서 제가 더 추가적으로 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제 이문에 보면은 친족상들의 문제 출제됐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진도 좀 빨리 나가면 오늘 첫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본 강의할 때 자세하게 다루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밑바탕이 돼야지 2번 문제 같은 걸 확실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 시점에 와가지고 뭐 기본적인 내용 이야기하다 보면 이 강의 진도도 맞추지도 못하고 몇 회 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뭐 딱 판례 사실관계 자체는 최신 판례에서 나왔지만 이 예비순환 때 배운 내용으로 다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기본을 탄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초등학교 다 배운다는 말 있잖아요. 사실 예비순환 때 했던 내용은 거의 안 벗어납니다. 이 출제된 내용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만, 그러니까 이게 예비순환, 1순환을 잘 이렇게 탄탄하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 보면 돼요. 어차피 적용되는 핵심 쟁점은 기본서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를 잘 숙지해 주셨다가 나중에 판례를 볼 때는 사실관계만 보고 쟁점만 딱 파악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판례라고 해서 뭐 새로운 걸 더 추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제가 헌법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차 헌법 같은 거 보면은 판례가 전부 새롭잖아요. 새로운 판례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막 이렇게 완전히 그냥 뭐 모래사장에서 모래알 줍기식으로 이렇게 판례가 되게 되지만 이 형법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기본서를 탄탄하게 해놓으면 개별적인 판례를 몰라도 얼마든지 이론으로 다 메꿔갈 수도 있고 여기 예비순환을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판례 보기도 훨씬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혼자서 보시면은 좀 내용이 좀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론의 기본 지식이 좀 있어야 나중에 강론도 좀 잘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교재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일단 제가 원래 목표는 이 책, 그 예비순환 목표는 이 책을 혼자서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법 과목의 특성상 이게 부동산 등기법처럼 말이죠.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하고 이 순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 뒷부분에 나오는 것도 앞부분에서 같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력이 상승되는 그런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 나오는 것들도 간략하게 언급은 하거든요. 자, 언급은 했을 때 좀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뒤에 가서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차근차근 듣다 보면은 반복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완전히 그냥 실전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의 문제도 좀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은 이 기본서 옆에 항상 이 법전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저도 옛날에는 법전을 안 갖고 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법전을 제가 또 프린트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법전을 항상 옆에 펼쳐놓고 같이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만 드렸는데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원래 이제 그 기출문제도 제가 보면 모의고사 보면서 제가 수없이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출제가 됐는데 이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집중 안 하고 반복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자기 지식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은 진짜 귀에 막 피가 날 정도로 제가 막 반복을 해가지고 말이죠. 좀 과장하면 그런 식으로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중요한 키워드는요. 예비순환을 통해 가지고 책에다가 잘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나중에 혼자 보실 때 좀 빠른 속도로 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재 맨 앞에 보면은요, 첫날 우리가 하는 게 있는데, 형법은 무엇인가라는 이제 기본 개념이죠. 기본 개념인데, 자, 여기, 맨 첫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첫 페이지 보시면은, 형법에 의의해가지고, 자, 형법이란, 자, 범죄의 성립 요건, 범죄 성립 요건 해가지고,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거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와 거기에 대한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범죄는 무엇이고 형벌은 무엇이고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성립 요건 관련해서 이것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1요소설도 있고 2요소설이 있고 3요소설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형법학계 통설 그리고 판례가 취하는 입장은 3요소설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요건이 뭐냐?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다 자세하게 더 볼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범죄를 인정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그 서울대 입구역 앞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칼로 찔러갖고 이 사람이 병원에 실려가서 죽었다. 결국 이제 사망을 했다. 이런 사실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 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느냐 혹은 성립하지 않느냐 이거를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요건이 뭐냐 하면은, 자, 구성요건이라는 게 있고, 자, 위법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책임이라는 게 있다. 자, 구성요건이라는 것은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은, 지금 보세요. 이 사실관계가 사람을 칼로 찔렀다 이런 이야기죠. 칼로 찔러갖고 이 사람이 그 칼에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죽었다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범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법조문을 보셔야 됩니다. 법조문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1차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신체의 자유에서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우리가 한번 들어는 보셨죠?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죄형 법정주의. 자,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반드시 법조문에 이렇게 조문에 적시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범죄를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범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법조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법전에서 뭘 보시느냐 하면 250조 1항을 한번 보십시오. 250조 1항에. 자, 250조 1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예전에 제가 그냥 이거 조문 안 보고 그냥 막 이야기했는데, 자, 같이 좀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250조 1항을 보시면은, 250조 1항을 보면은요, 살인죄라고 해가지고 조문이 하나 나오죠. 250조 1항에. 여기 보면, 살인, 존속 살해, 이렇게 되어 있고요. 1항에 보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사실관계에서 범죄를 인정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이 조문을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할 때 사람을 살해한 이것이 뭐냐면은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 그 다음에 사형 무기 5년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뭐냐면 형벌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게 형법 규정을 보면은 범죄 성립 요건과 그에 대해서 형벌에 관한 이 규정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거 있죠. 사람을 살해한 요 내용, 자, 요 내용을 요 사실관계에 딱 부합을 하는지 검토를 해보는 거죠. 자, A가 사람이냐라는 거죠. A가 사람이냐.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몸에서 아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머리만 나왔어. 그러면 이게 과연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일부분만 그냥 뱃속에서 그냥 막 발부둥을 치고 있어. 이거를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0조 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을 살해한 것이 요 사실관계 이 내용이 말이죠. 사람을 살해한 것에 해당이 되는지를
검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무슨 판단이냐면 구성요건 판단 문제입니다. 구성요건 판단 문제. 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를 보고 법조문이 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느냐를 검토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성요건 문제예요. 자, 이 구성요건이 인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살해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살인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단 말이죠. 이 구성요건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위법성도 인정이 돼야 되고 책임도 인정이 돼야 됩니다. 자,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성질. 소위 나쁜 짓이라는 그 성격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성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범죄 행위라 한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느냐를 다시 판단해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놓고 과연 이렇게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저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느냐를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범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 성립 요건은 뭐냐?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세 가지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형법은 뭐냐 하면 이렇게 범죄 성립과 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효과로서 뭐예요? 형벌을 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첫째 줄에 보시면은 자,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인 형벌 또는 보완 처분을 규정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보완 처분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보완 처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방금 우리가 사형이라든지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형벌을 말해요. 형벌을 말합니다. 형벌이 뭡니까? 자, 형벌도 법조문에 다 있어요. 법조문에 다 나와 있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법조문 8조를 한번 보세요. 8조를. 8조가 아니고요. 여기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형법 41조를 보세요. 41조를 보십시오. 41조를 보시면은 형의 종류라고 해서 조문이 나옵니다. 자,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요. 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징역이 있고, 금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바로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벌. 이거 이외에는요,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에요. 자, 이거 헌법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걸 앞에서 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낼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과태료 있잖아요. 과태료라는 게 있거든요. 과태료. 과징금도 많이 들어보셨죠. 과태료, 과징금 여기 있습니까? 과료라는 건 있는데, 그렇죠? 여기 과료라는 게 여기 보면은 8호에 과료가 있잖아요. 과료라는 게 있는데 과태료는 아니잖아요. 과태료하고 과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에요. 이행강제금, 부담금 이런 건 형벌이 아닙니다. 근데 과료는 이제 형벌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형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재. 그래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라는 게 형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완처분이라는 게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봤었죠. 보완처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장래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방위처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래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방위처분. 제가 비유를 하자면 학교에서 말이죠. 학생이 숙제를 안 해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을 보고 너 왜 숙제 안 해왔냐? 너 그에 대해서 너는 이번에 벌을 써 라고 한다든지 뭔가 제재를 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내가 이게 차라리 숙제하는 게 더 힘들다. 제재받는 게 차라리 편하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체벌이 안 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막 숙제 안 해온 사람 선생님이 말이죠. 막 앞에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숙제하려면은 하루 종일 집에 가서 말이죠. 시간을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매 맞는 거는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끝나니까 나는 그냥 매 맞을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숙제를 안 해오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가 숙제해 올 때까지 앞으로 계속 화장실 청소.
해올 때까지 뭐 이렇게 해라. 이런 식의 어떤 장래에 네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보안 처분의 기본적인 성격으로 보면 돼요. 보안 처분은 장래의 재범 방지를 위한 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뭐 자기가 무슨 뭐 호르몬 쪽에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성충동을 억제를 못한다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뭐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약물을 투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자발찌 같은 걸 착용해가지고 일정 범위를 못 벗어나게 도주를 못하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보호 관찰이라 해가지고요,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이렇게 이제 감시를 당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보안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안처분은 우리 형법에서 별로 없어요. 보안처분에 관련된 내용은 보안처분 대부분 특별법에 따라서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범죄와 형벌에 관한 걸 정하고 있다. 그래서 형벌을 좀 우리가 그냥 이제 강학상 말이죠. 설명의 편의상 형벌할 때 좀 넓게 보면은 보안처분까지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이제 형법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형법은 무엇인가? 자, 범죄 성립 요건과 그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규범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형법 총론의 기본적인 어떤 목차는요. 형법 총론의 목차는 범죄론, 형벌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간에 과도기적으로 뭐 죄수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범죄론과 형벌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 둘째 줄에 보시면 형법학은 자, 협의형법뿐만 아니라 제가 법전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법전에 우리가 형법만 보는 게 아니라 특별법도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한 부분을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한해 가지고 나중에 더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특별법도 전부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과학에 출제되었고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특별법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요. 제 교재에 다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협의형법뿐만 아니라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줄여가지고 폭처법이라고 해요. 폭처법이라 하고 나중에 요거 폭처법 요건이 되면 형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위반죄라고 해가지고 더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그때 가서 해당하는 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요. 특가법이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 법률이 있어요. 특가법, 그래서 폭처법, 특가법. 이것도 우리 그 모든 조문을 다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걸 줄여서 성폭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거는 과거에 우리 법무사 시험 기출 문제도 여기 적용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 강론 가서 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보통 이제 줄여가지고 아청법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고 뭐 참고하는 정도로 좀 보충적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은 이런 거는 우리 시험 범위 좀 벗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출제된 적도 없고 이거는 뭐 우리 시험 범위 좀 벗어나는 그런 특별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가시면은 그 뒷부분에 가가지고 강론에 가게 되면은 신용카드 범죄 같은 경우에 또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처벌 규정을 나중에 또 확인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혼자서 못 보기 때문에 너무 양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줄여드리거든요. 우리 법무사 시험에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다 해가지고 제가 줄여드리니까 그 부분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계속 보면요. 특별형법과 도로교통법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자, 방금 우리가 그 형법 조문에 형벌이라고 해서 조문을 하나 확인했죠. 사형, 징역, 검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 구류, 몰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형벌이 형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벌을 과하는 그 내용, 형벌을 이런 짓을 저지르면 너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것이 형법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행정법에도 있어요.
행정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규정을 보게 되면은 네가 이런 법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어떨 때는 막 과태료를 뭐 매기고요. 어떨 때는 뭐 벌금을 과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형벌을 과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형벌이 아닌 뭐 과태료나 이런 걸 과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특별법에서도 형벌을 과하게 되면 우리 형법이 보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 적용이 돼요. 형벌이 아닌 것은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형벌이 적용되는 거라면은 형법 규정을 그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죄 뭐 이런 식으로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정법규에도 형벌을 과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범죄와 형벌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봐두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형법 시작하기 전에 좀 이렇게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보면 이제 형법의 성격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은 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 우리가 외우고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자, 형법의 체계적 지위를 보면은, 자, 이거 공법이죠. 공법이죠. 국가 형벌권의 발동 요건에 관련된 거니까 사인과 사인 간에 적용되는 사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재판에 적용되는 법이라는 의미에서 사법법, 법원에서 판사가 말이에요. 너 나쁜 놈 해가지고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법조문을 보고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법조문에 따라서 형벌을 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의 기준이 되겠죠. 자, 그런 내용 이야기입니다. 자, 사건의 실체에 관해서 적용되는 실체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실체법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자, 제가 이 범죄 성립 요건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 간단하게 그냥 제가 언급만 해드렸는데, 범죄 구수 요건 위협성 책임 이런 걸 갖추게 되면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범죄 성립하는 거예요. 이 성립 요건을 다루는 걸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그래요. 실체법. 자, 형사소송법을 가게 되면,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건 절차법이라고 하죠. 형사소송법은 이 절차법에서는 이런 범죄 성립 여부를 다루질 않습니다. 자, 어떤 범죄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 수사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기소를 하느냐. 자, 범죄 수사를 해가지고요.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때 검사가 재판에다가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 하고 공소 제기를 해요. 이 공소 제기. 이 공소 제기는 뭐냐면 수사기관이 법원에다가 이 사람을 유죄 판결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 처벌을 구하는 거죠. 이걸 공소 제기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기소라고 하는 거죠. 기소. 그러면 원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원래 이제 피의자라고 부르는데, 이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피의자가 뭐로 바뀌느냐 하면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공부를 하다 보면 피의자와 피고인을 구분해 가지고요. 이때는 어떤 절차가 이 사람에게 보장이 되느냐, 이 사람은 또 절차상 또 어떤 권리가 인정이 되느냐, 이런 걸 다루거든요. 자, 이거는 뭡니까? 범죄 이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범죄 사실을 인지해 가지고 공소 제기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재판을 하게 되느냐, 이걸 다루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차법. 그래서 실제법에 적용되는 법 규정하고 절차법에 적용되는 이 법 규정이 법 원리가 조금 달라요. 달라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기준을 해가지고 여기 좀 집중해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고요. 절차적인 부분 나중에 형사소송법 가가지고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쪽 영역을 같이 이렇게 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영역도 있거든요. 그게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올해 시험에.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형벌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실제법과 절차법의 중간 영역 비슷하게 말이에요. 분명히 절차법 같이 보이지만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있지 않고 형법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형법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원래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강조했던 내용인데 출제가 돼가지고 제가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형법은 뭐라고요? 실제법이다라는 거죠. 실제법이다. 그런데 절차법인 형사소송법과 법 원리가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형법의 규범적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설적 규범이라는 거죠. 가설적 규범. 가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에서 if라는 거 있잖아요. if,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가정을 한다. 자, 불경이나 성경책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면 도덕에 관련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명령적 형태로 이 소술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형법은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거고, 사람을 살해하지 않으면 적용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사람을 살해한다면 이렇게 처벌될 수 있다.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너 이런 짓 저지르면 너 처벌될 수 있으니까 이런 짓 하지 마.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이게 형법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적 규범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이라는 겁니다. 행위규범과 재판규범. 자, 사람을 살해하는 자는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거는 사람 살해하는 것은 나쁜 짓이구나, 형사처벌받게 되니까 저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법관이 재판을 하려면 항상 법조문을 봐야 됩니다. 형법 조문에 근거 없는 그런 판결을 내리면 안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판사들도 사람이니까 말이죠. 순간적으로 깜빡할 수가 있어요. 깜빡해가지고 조문에 없는 막 형벌을 과해버린다든지 보안처분을 과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법조문에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그런 법이라는 겁니다. 보안처분을 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잠깐 제가 언급은 해드리겠습니다만, 보안처분 요건이 있어요. 근데 그 판사들도 보안처분 요건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깜빡이를 해가지고 말이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 보안처분 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 갖다가 1000만 원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보안처분 과해버린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판사가 어떻게 돼요? 그 재판을 잘못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어떤 행위는 할 수 있어도 어떤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행위규범인과 동시에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재판규범으로서도 형법은 적용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평가규범과 의사결정규범.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징역 몇 년 처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이 사실은 이걸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것은 잘못된 행위다라고 평가를 해놓는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 따라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평가규범인과 동시에 의사결정규범으로서 성격도 띠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은 행법의 기능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보호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적 기능. 보호적 기능이라는 건 뭘 말하냐 하면은요. 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징역, 자, 5년 이상 징역이죠.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형사처벌하게 되면 형사처벌 안 받으려고 그러면은 사람을 살해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행위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람의 생명이 보호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보호된다. 자, 이렇게 어떤 범죄를 인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보호법익이라고 그래요. 보호법익이라고 합니다. 보호법익. 요 개념은 알아두셔야 돼요. 보호법익이라는 단어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인정함으로써 보호받는 거죠. 보호받는 거. 이제 살인죄라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도라고 할 때는 이제 남의 물건을 훔쳐갔을 때 이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 보호법익이 뭐가 되느냐 하면 재산이 되겠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이 중요하니까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입니다. 사람을 때리지 마라. 폭행을 가하지 마라. 이때는 뭘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범죄는요, 항상 보호법익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총론을 끝마치고 강론으로 가게 되면 범죄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 분류해 놓은 것은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적 법익에 관련된 범죄,
자유에 관련된 범죄, 재산에 관련된 범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자, 모든 범죄는 그 보호법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의 보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 내용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해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동족 상잔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람끼리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이건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형법은 이런 걸 특별히 이제 범죄로 인정해가지고 형사처벌을 가하게 되니까 이런 사회윤리적 행위 같이 이런 것도 보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되는 건 우리가 인륜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간 본연의 그런 가치, 자,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하는 거죠. 가치를 보호하고 또 뭘 보호한다고요? 법익을 보호한다는 거죠.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만약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뭐 벌금 10,000원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사람 살해도 돈 10,000원만 내면 그러면 뭐 형사처벌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보호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이 보호적 기능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하려 그러면 형벌이 점점점 높아져야 돼요. 1,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형벌이 과중되면 과중될수록 이 보호적 기능 이걸 더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비소란 첫 시간이잖아요. 제가 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좀 마인드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 범죄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범죄자를 보호해야 되느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형법을 마치 무슨 때려잡는 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범죄 사실은 발생하면 안 돼.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무조건 뭐 범죄 범한 사람 때려잡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 방금 형법의 기능을 생각해 봤을 때 무슨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입니까? 보호적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형법을 공부할 때 기본 마인드는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되느냐 하면 이 보호적 기능이 아니라 좀 반대되는 그 방향의 개념이 있어요. 뒤에 나오는 보충성 원칙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는 당연히 보호돼야 되죠. 이건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내가 말이죠. 내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서 나를 불러요. 와가지고 너 지금 고소당했어. 너 누가 너를 니한테 피해당했다고 너 사기죄로 고소당했어. 그러면 이제 내가 피의자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피의자가 돼가지고 그럼 어떤 사실로 내가 나는 아무 잘못한 걸 한 적이 없는데 누가 나를 고소했습니까? 근데 막 경찰에서 나를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막 몰아가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이 형사처벌 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형법에서 과거에는 이 보호적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보느냐 하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9명의 진범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이게 형법상의 대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인의 어떤 법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의 상식과 우리가 달리 형법을 공부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형사법 공부를 시작한다. 이렇게 할 때는 기본 마인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무조건 때려잡자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하는 관점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 피고인으로 내몰리는 것을 좀 막는 관점에서 범죄성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과거의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말이죠. 범죄자 잡아다 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요. 그럼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저놈을 매우 쳐라 이래가지고 곤장 맞다 보면은 제가 다 저질렀습니다 하고 막 안 맞으려 그러면 자백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린다. 막 허위 자백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뭘 달성할 수 있어요? 이 보호적기는 달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범죄자를 다 때려잡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굳이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형법을 우리가 뭐 죄형법정주의니 뭐니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필요 없이 과거의 사극에서도 그 정도는 다 보호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형법을 우리가 때로는 판례와 학설 막 대립하는 걸 엄격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걸 막고자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안에서 우리가 시험 본 지가 얼마 되지도 않죠. 바로 막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답안에서 말이에요. 내가 판례는 범죄가 된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볼 때는 무죄인 것처럼 보여요? 나 무죄입니다. 이렇게 쓰는 답안이 있고 잘못 썼다는 거잖아요. 그럼 판례는 만약에 무죄라고 하는데 나는 이거 범죄 되는 걸로 썼어요. 나는 유죄로 썼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 쓸 수 있죠. 우리가 판례 기억이 안 나면. 근데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은 무죄를 갖다가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은 그 근거가 뭔가 판례와 다른 근거를 막 좀 무리하게 정했던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생사람 잡을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줘요. 더 안 좋아집니다. 반대로 판례는 유죄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미흡해. 뭔가 요건이 좀 문제가 있어. 내가 봤을 때는 무죄로 보입니다. 이 판단했을 때는 너 생각은 그러냐? 하지만 판례는 아니야. 물론 이제 틀리긴 틀렸지만 임팩트가 달라요. 채점하는 사람한테 뭔가 이 미치는 영향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하실 때는 무죄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무죄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이야기는 계속 중간중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학설과 판례가 대립되는 부분이 항상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우리 학설은 법무사 시험에서는 학설이 안 나와요. 학설이 안 나오는데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판례가 아무 쟁점 없는 판례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학설과 판례가 대립되는 부분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판례 태도를 잘 숙지한다고 할 때 기본적인 관점은 무죄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에서도 했었죠. 무죄 추정 원칙. 그래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범죄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 제가 구성요건, 위협성 책임했는데 이거 아주 엄격하게 나중에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자 이건 기본 마인드 이야기예요. 기본 마인드. 형사소송법 답안에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 보장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 형사소송법 답안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형사소송법 답안에는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 보장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피해자를 보호해줘야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되지 무슨 피고인을 보장합니까? 피고인은 가해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조선시대로 가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래서 기본적인 마인드를 보호 기능보다는 오히려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걸 막도록 하자는 이런 것이 좀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일단 보호적 기능 할 때는 이제 법익 보호 기능, 사회적 행위 가치의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3번에 나오는 보충성의 원칙이에요. 보충성 원칙. 자, 요거 보충성 원칙은 뭐냐 하면 자, 보호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형법은 과중돼야 됩니다. 더 엄벌에 처해야 돼요. 그러면 보호적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충성의 원칙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법학에서요. 보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부분에 흠결이 있을 때, 빵꾸가 났을 때 그걸 메꿔주는 역할을 이걸 보충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자, 보충성 이렇게 하게 되면요. 뭔가 흠결이 있을 때 메꿔주는 그런 성격 설명할 때도 쓰지만 자 이거는 최후 수단성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이거 형법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죠. 헌법에도 나오잖아요. 보강은 언제 합니까? 강의를 할 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보강을 한다고 할 때는 맨 마지막에 보강을 하잖아요. 우리 오늘 개강인데 우리 어차피 다 진도 못 나갈 것 같으니까 보강부터 먼저 하고 갑시다. 이런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보강은 맨 마지막 날 할 때까지 해보고 도저히 진도가 안 되면 보강은 마지막에 하잖아요. 보호라는 것은
마지막에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형법의 보충성 원칙은 뭡니까? 보충성 원칙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범죄를 인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최우수단이어야 된다는 거죠. 도덕이나 종교, 윤리, 인간의 행위 규범은 형벌하고 범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이나 이런 윤리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맡기고 형벌을 과하는 그런 영역은 최우수단으로 둬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지 않도록 국가 공권력이 발동되는 부분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형을 가한다든지, 사형은 생명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징역이나 금고를 가한다는 것은 사람을 가두는 겁니다. 그 신체 자유를 완전히 억압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벌금이나 과료 같은 이런 것들은 전부 재산적인 어떤 불이익을 가하는 건데 법익의 침해 정도가 매우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마지막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된다. 이게 형법의 보충성 원칙입니다. 자, 이게 원래 법무사 시험에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원래 바로 지난주에 법무사 2차 시험 볼 때 소송사기 문제가 나왔잖아요. 소송사기 문제 나왔는데 1문은 소송사기죄 기소 묻는 문제고 2문은 범죄가 안 되는 경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문장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항상 첫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게 보충성 원칙이에요. 범죄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게 해야 된다. 판례가 범죄가 안 된다고 하더라는 거죠. 판례가 범죄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판례를 지지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판례에 따라서 답안을 쓰려면은 그러면 그 지지해 줄 때 우리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한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출제원이 너 총론 기본을 좀 했네?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강론의 판례 하나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결론 딱 쓰고 그냥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판례 태도를 우리가 지지할 때 이거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부합한다 이런 말을 써주시면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양심적병역법 이거 헌법에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헌법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의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형사처벌했다는 거죠. 형사처벌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무죄 판결 내주고 있어요. 자, 이 판례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 판례. 제가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중요한 판례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중요한 판례는 반드시 별표를 주셨다가 나중에 그걸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되고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보고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저하고 예비순환 하면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략적으로만 이해하시고 내년에 시험 볼 때까지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런 판례들 다 가려드리니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자, 5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보장적 기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보장적 기능. 자, 방금 우리가 보호적 기능, 법익 보호라든지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의 보호 이렇게 되게 되면 형벌은 과중되게 되거든요. 근데 보장적 기능은 방금 보충성 원칙과 약간 맥락을 조금 같이 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자, 만약에 어떤 죄를 범했을 때요. 법조문에 예를 들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거죠.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은 범죄를 범한 피고인이 그 변호사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게 너무나 명확할 때 말이에요. 항상 물어보는 거, 1순위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저 몇 년 나오는가요? 이 죄 범했을 때 내가 몇 년으로 내가 두들겨 맞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게 주된 관심사거든요. 무죄는 이거 안 될 것 같고 유죄는 인정하는데 내가 몇 년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니까 이게 이제 그 주된 관심사죠. 범죄를 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우리 형법을 보면은 이렇게 처벌 규정까지도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절대 6년형은 처벌을 안 받는 거죠. 그렇죠? 6년형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피고인의 죄값에 대해서 네가 가장 많이 중하게 처벌되어도 최상이 5년이야. 그 이상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잔악한 형벌 이걸 내가 안 받게끔
형법이 이를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이걸 보장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보장적 기능. 아까 보호적 기능이라고 할 때는 형벌을 더 높여야만 보호적 기능이 더 달성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장적 기능은 어떤 우리가 법에 의해서 딱 범죄와 형벌이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 규정된 것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고한 희생을 막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보호적 기능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입장이죠. 근데 제가 형법을 공부할 때는 기본 마인드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느냐. 자, 보장적 기능, 형법의 보충성 원칙 이런 데 좀 더 힘을 실어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무조건 때려잡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이제 그 교수님이 출제원으로 안 들어가서 실무에 계신 분이 출제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판례 입장을 좀 지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갑니다만, 나중 우리 이제 책을 보시다 보면은 학설과 판례가 대립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학설과 판례가 대립될 때 항상 학설은 어느 쪽으로 가냐 하면 피고인의 유리한 쪽으로 갑니다. 피고인 유리한 쪽으로 가요. 판례는 불리한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의 불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형벌이 좀 가중되는 유죄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고, 학설 다수를 하게 되면은 무죄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판례를 지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보충성 원칙에 부합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가 조금 그러니까 흔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겨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보장적 기능, 보충성 원칙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때려잡자는 식으로 해놓은 거는 누구도 안 좋아합니다. 이게 실무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뭐 제대로 요건도 검토하지도 않고 이 사람 무슨 죄 이 죄도 인정되고 저 죄도 인정되고 마구마구 인정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사회 보호적 기능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까 법익보호도 하고 사회주의 행위 가치도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보호적 기능은 보장적 기능과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보호적 기능보다는 보장적 기능이 더 중요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 그걸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것은 일종의 워밍업이에요. 우리 형법 시작하기 전에 형법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도 간단하게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자, 제2제라고 해서 6페이지에 자, 죄형법정주의라고 나오죠. 자, 죄형법정주의는 이거 익숙한 용어죠. 그래서 우리 그 헌법에서 1차 할 때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소급표 금지 원칙 관련해서 좀 난이도가 높아요. 처음에 좀 난이도 높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다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만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